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전망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틀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터넷 댓글창에서 욕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그럼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시장에 맞추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제가 볼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조금 잘하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얘기를 추종하려는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저희들이 틀리면 시장에 저를 맞추지 다른 사람의 얘기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반영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반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도 반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도 반영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전망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3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또는 코로나가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다 알아야 시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고로 시장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되는 거겠죠. 물론 전망은 합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훌륭한 분들이 나와주셨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무조건들은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얘기를 하집니다. 얼마 간다도 아니고 빠진다 오른다도 아니고요. 어떤 근거로 하나. 그래서 그 근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시장이 바뀔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우리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정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내용과 경제가 달리 움직이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이겠죠. 어쨌든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때 유용합니다. 두 번째, 어느 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살까에 대한 결정도 그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위에 경제 지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현재도 서울대, 고대, 연대에서 관련 교수님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요청하는 이유 하나죠. 경제와 주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할 거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셨겠죠. 교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제는 중요합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만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번 장에서도 기업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이 짭짤한 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지금 돌아보니 은행주가 저렇게 오를 줄 아무도 몰랐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대박 났지 않습니까? 전자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실적도 안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AI 관련주는 2배는 훨씬 넘게 올랐죠. 오늘 아침 신문 보시면 미국에서도 AI 관련주 한 종목이 이틀 동안 120%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비관론 보고 있을 때는 아닌 거죠. 뭔가 대박 기회는 이미 우린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로봇은요, 어마어마하지 않았나요? 뻔히 알지 않으셨어요?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는 것도 신문의 날 그날부터 올랐습니다. 근데 우린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이런 고민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중요하고 침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좋은 기업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는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고민거리 중에서 이래서 시장이 안 된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어떨 건지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시하는 근거나 전망은 틀릴 수도 있으며 저희 신한의 뷰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죠. 시장에 악재도 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걸 수 있는 건 뭐지? 그리고 그 시그널은 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산업적인 변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찬찬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 자, 일단 지난해 시장을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지난해 시장에 우리가 봤던 불편함은 뭐냐면 하락이었죠. 그냥 하락도 아니고 제가 주식시장 경험하면서 최고의 폭락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2008년도 경험을 해봤고 IMF도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심증적으로 더 어려웠던 건 지난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겪었던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융위기가 더 크긴 한데 왜 지금은 더 힘들었을까요? 금융위기 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힘들면 연준이 금리 내려주지 않겠어? 연준이 돈 찍어주지 않겠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장은 유독 빠지는데 연준이 우리한테 더 강하게 나쁜 짓을 했죠. 이렇게 빠지는데도 금리 더 올릴 거야. 이렇게 빠지는데 금리 더 올릴 거고 더 강하게 긴축할 거야. 이게 역사상 여러분들이나 저나 평생 경험하지 못할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드릴 여러분들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지난해 겪었던 하락의 경험이 일반화되시면 안 됩니다. 저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겁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1970년대. 여기 계신 분들 1970년대 주식하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때 안 태어나셨던 분들이 한 태반이셨을 것 같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할 연세들을 아니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자본시장이 발달할 때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1970년대에 왔었으니까 지금 2020년도라고 가능하면 5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은. 제 이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한금융투자, 지금은 신한투자증권으로 바뀌었지만 여기서 투자전략팀장만 15년 이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통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지표를 저보다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밤낮 그것만 봤을 텐데 그럼 맞았을까요? 자주 틀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 3년간 지금 영업종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기금을 3년 정도 운용했었습니다. 일반적인 자금들은 아니고 보통 몇천억 단위의 자금들 또는 수십조 원의 자금을 받아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운용을 하는 직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매니저도 해보고 애널리스트도 해봤던 사람으로서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복귀 드렸던 건 뭐냐면 지난해는 일반적인 시장은 아니었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난해 우리가 힘들었던 첫 번째 뭐냐면 물가가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말도 안 되게 높다가 1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다 보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취했던 조치가 뭘까요? 수요를 훼손시키는 거죠. 물가를 일으키는 원인은 참 많았어요. 공급 측면의 원인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고 임금이 오르는 요인도 있었고 집값도 올랐고 참 수만 가지 요인이 물가를 올렸는데 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던 거죠. 우리의 경제를 안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물가를 잡는 수단으로 경기 훼손이라는 정책을 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게 다 지표를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이 경기 지표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훼손시켜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했죠. 저는 빅스텝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었을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0.5 올리고 0.7 올리는 게 원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시장이라는 건
시장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 때문에 빠진 거니까. 반대로 이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면, 자, 시차는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데 이 너무 높은 걸 잡기 위해서는 역사상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을 시작해. 우린 거기에 아픈 거죠. 굉장히 아프고, 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지난해 8, 9월 달까지 더 올랐죠. 9%까지 올랐으니까. 우리가 지난해 2, 3차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3월에 한 번 더 빠지고 6월에 한 번 더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인플레이션 정점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어요. 이 정도면 끝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또 올랐죠. 그리고 거기가 끝일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빠졌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면 더 강한 긴축을 해야 되고, 더 강한 긴축의 또 다른 단어는 뭐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또 다른 단어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위축될 거라는 전망을 미리 반영한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앞서서 경기 지표보다 주식을 먼저 보라고 하는 거냐면, 주식은 경제에 6개월 앞서 있는 거예요. 지표는 다 지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돼요. 지나간 일은 설명할 수 있지만 꼭 전망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참고로 지난해 전 증권사 전망이 한 군데도 맞은 데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만 그랬나요? 미국의 증권사 중에서 지난해 한 군데라도 맞은 적이 있을까요? 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습니다. 막 외국계 증권사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나 여기나 돌진개찐입니다. 그렇죠? 제가 괜히 묻혀가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영업점에 나와 있지만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는 인디펜던스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국의 유명한 여러분들 거대한 뭐죠? 그 잡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거기에 기고를 했었어요. 아시아 전망을 제가 했었어요. 제 이름을 영어로 쳐보시면은요, 다른 이름으로 돼 있긴 하지만 뭐 신한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옛날에 다우존스 뉴스라고 해서 미국의 다우가 시작될 때 아시아적 전망을 제가 했었습니다. 한동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친구 아시아인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개털이잖아요. 똑같아요. 걔들도 별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그만큼 시장 전망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얘는 꼭 천재가 될 거라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바뀌죠. 그렇죠? 뭐 원래 서울대였다가 고대원대였다가 서울권이었다가 더 멀어지죠. 그럼 그때부터는 싸우죠. 누구 닮았을까? 그렇죠? 엄마냐 아빠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게 이거의 끝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긴축 우려 때문에 빠진 시장이면 인플레이션이 내리기 시작하면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상식이에요. 자, 인플레이션 지금 올랐습니까? 첫 번째 장 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죠.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지수가 빠지는 게 맞아요. 왜? 이것만큼 올랐던 인플레이션 자체가 더 강한 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리기 시작하면 지수도 바닥을 찍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큰 겁니다. 경기 침체보다도. 그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다만 경착륙이라면 단어가 다르죠.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쓰이면 똑같은 경기 침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제학적으로 연착륙 하니까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데 연착륙도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예요. 다만 경착륙보다 좋은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는 맞아요. 하지만 다르죠. 자, 처음에 물가 하락을 했더니 많은 경제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근원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의 우려를 더 키웠어. 그래서 근원도 내렸어. 근원도 많이 내렸어요. 올 상반기에 근원 급락을 해요. 주거비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무슨 걱정을 해요? 고용이 안 빠졌어. 언제 주식하려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시장은 바닥 찍고 올라왔어요. 9월 저점을 지금 깨진 적이 없죠. 2,500 갔다가 잠깐 되밀리는 듯 하다가 또 오르고 있죠. 시장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지표 보는 사람들마다 계속 우려가 바뀌어요. 처음엔 물가라더니 그게 빠지니까 이제 근원이라더니 근원이란 얘기할 때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주거비가 제일 크다. 근데 지금 주거비가 급락할 게 보이죠. 그랬더니 이제 고용이다. 언제 주식하죠? 장담컨대 그거에 계신 분들 2,700에 들어가라고 할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중요한 이유는 물가가 안 꺾인다가 아니라 고용은 재발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뒤에 제가 그래프도 보여드릴게요. 고용의 핵심은 물가는 많이 빠져. 오케이, 맞아. 그런데 이 정말 끝날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고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용이 안 꺾여도 물가는 3, 4%까지 다 빠진다고요. 중요한 건 지수는 그 3, 4% 빠질 때까지는 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뭔가 지금 얘기를 듣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가가 빠지는 건 오케이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주거가 빠져야 돼. 근데 보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고용까지 다 꺾여야 그때 내가 주식을 살 수 있겠어. 근데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살 기회가 없어요. 시장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농담이 아니고. 왜? 고용은 모든 경제 지표 가장 후행 지표예요. 정말 제일 뒤에 나온 지표예요. 주가는 6개월 앞서가고 이 시차가 9개월 차이 나요. 근데 그걸 지표를 가지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게 엇박자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고용을 무시하자가 아닙니다. 고용을 봐야 될 때가 따로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근원도 꺾였다. 다음 장 보실까요?